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바이오 기술은 우리와 함께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색다른, 당도 높고 희한한 여러 과일들을 우리들은 먹고 삽니다. 영양소가 강화된 식품이나 찬물에서도 때가 잘 빠지게 하는 세제들을 마트에서 허다히 만나기도 합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은 풍부하고 오래 보관이 가능한 품종 개발로 식량 부족을 해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은 이러한 바이오 기술들을 파생시킨 생명과학의 개론서라 할 만합니다. 김은빈 저자가 쓴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로 날개 달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생명과학과 바이오 기술의 날개를 달아주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로 하여금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간절하게 선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은 비약하는 바이오 기술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긴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동시에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2020년 11월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미국 기업 모더나가 각각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 달하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 뒤 화이자 백신은 12월 8일, 모더나 백신은 21일에 각각 접종이 시작되었다. 이 두 백신은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RNA 백신으로서 기존 백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백신이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 이전 정보를 그대로 읽어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것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즉 PCR 기술은 극소량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수십만 배로 증폭하는 기술이다. 현대 바이오 기술의 필수 요소가 된 PCR은 유전자 복제뿐만 아니라 유전병 진단 및 모니터링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속 정확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PCR 덕분에 가능하다. 또한 PCR은 범죄 수사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 사건 현장에 있는 혈흔 또는 머리카락 한 올에 있는 소량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바로 그 기술이다. 2020년 2월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사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검사 6시간 이내에 98% 이상의 정확도로 감염 여부를 알아낸다. 당시 국내 9개 바이오 기업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전 세계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공급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바이오 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접하지 못한 듯합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 백신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RNA 백신이나 진단키트를 접할 수 있는 수혜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혜택을 받는 것이 반드시 좋으리라는 보장은 오리무중이지만 말입니다. 바이오 기술력은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추동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이 교차 반복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진법적 무한순환이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것이 인류 신화의 역사라는 사실을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이 책은 거듭거듭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의 교차 반복 순환을 보여주는 문장들을 발견한 대로 인용해봅니다. 14세기 혁신적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중세 유럽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염병에 취약했다.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패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생명과학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딛게 되었다. 흑사병의 공포가 1000년 동안 금지되어 왔던 인체 해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체 구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켜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사악한 존재만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병 치료제로 이용될 수도 있다. 바이오 기술은 나노 기술 및 정보 기술과 손잡고 질병의 초기 진단과 맞춤형 바이오 신약 개발, 치료 기기 개발 등에 이미 이용되고 있다. 최신 바이오 기술 연구진은 2015년 오줌을 먹고 사는 세균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도 했다. 미생물이 대체 에너지 개발과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유전자 드라이브란 특정 유전자를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말라리아 모기 퇴치를 위해 불임 유전자 드라이브가 탑재된 모기를 방사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 수준을 넘어 무책임한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감염병 예방 및 퇴치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희망적이지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섬뜩해진다. 인류는 항생제와 백신을 앞세워 승승장구하면서 병원성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오만방자한 착각이었다.
병원성 미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감염병을 계속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원성 미생물이 현대인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편승해 새를 불려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것도 싸움의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바꾸어가면서 말이다. 감염 진행을 억제하는 의약품이 보급되면서 치명적인 질병에서 만성 질병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문제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종종 간과되어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생충을 제외하면 병원체는 모두 미생물이다. 병원성 미생물은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생존과 번식을 이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와 숙주는 동일한 삶의 목표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 사실 이와 같은 끝없는 생물학적 군비 경쟁이 생물 진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승리와 패배, 희망과 절망, 번창함과 취약함은 음과 양처럼 한 쌍입니다. 그렇다면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르고 있는 바이오 기술은 언젠가는 추락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리고 후배들이 걸어갈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이 진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당장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21세기 인류는 자연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기뿐만 아니라 바이오 맞춤 아기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아기든 맞춤 아기든 그들 모두는 지구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인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를 거듭하는 진화의 판 위에서 함께 인류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이 추세를 멈출 수도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이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술로 탄생하는 맞춤 아기는 여러모로 자연 아기보다 우월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보통 사람들에게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의미를 충분하게 사유해 볼 겨를을 주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기피하고 재살기를 도모하는 것은 혹시 동물적인 감각으로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혼주의와 저출산 현상도 도킨스의 견해에 의한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바이오 기술들은 그 닿을 때를 알 수 없는 진화의 관역을 향해 이미 쏜 화살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최근 중국, 영국, 미국 등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2019년 중국 바이오 기업은 반려동물 복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 중국의 연구진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상 처음으로 인간 폐하에 적용했다. 윤리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인간 폐하를 대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온당치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정부는 인간 폐하의 유전자 교정 연구를 허가했다. 맞춤 아기의 탄생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처럼 생명과학은 인간의 몸을 빠른 속도로 변형시키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시대이고 또 그래서 생명과학은 전공에 상관없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기본 교양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24년 전에 개봉한 영화 가타카는 유전자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섬뜩한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다. 가타카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라는 자막이 등장하며 시작된다. 이 미래 사회에서는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최첨단 유전 공학 기술의 힘을 빌려 탄생한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 한마디로 유전자 차별 사회이다. 1997년에 영화가 개봉된 점을 고려하면 그 미래가 어쩌면 21세기 우리의 현재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유전자 정보차별 금지법이 발효되었으니 맞춤아기 탄생이라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생명현상은 정보의 흐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마다의 생명은 유전 정보라는 실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대로 어김없이 작동한다는 신비한 사실은 월경주기를 겪으면서 이미 몸으로 체득한 터였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가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앓을지, 수명이 대략 언제까지일지까지도 정보는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바이오 기술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장차 자신에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암 정보를 읽어내고 암이 생길 부위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재조정되어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이보그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안젤리나 졸리로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노화의 흐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책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정보는 DNA에 담겨 있다.
하지만 DNA에 있는 정보 자체만으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 유전 정보도 읽혀질 때 비로소 생명 현상을 일구어낸다. 이를 생물학 용어로 유전자 발현이고 그 결과물이 물질 대사이다. 유전자 발현과 물질 대사는 서로 통합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세포 안에서는 엄청난 수의 대사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생명 현상이란 DNA 염기 서열과 유전 부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흐름인 셈이다. 그런데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변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이름에 도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기보다는 의아하다. 그 이유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 생명 정보는 DNA에서 단백질로 흘러들어가기만 할 뿐 절대로 흐름을 거슬러 나오지는 않는다. 진시황이 그랬듯이 인류는 노화와 죽음을 막는 무리수를 두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해가며 맞춤 아기뿐만 아니라 진화를 명목으로 사이보그와 인공지능도 속속 출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계가 잘 상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인류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지 혼돈스럽습니다. 인류는 진화를 향한 그 길 위에서 생명에 대한 정의를 거듭해서 갱신시켜 나가야 할 듯합니다.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 세포에 달라붙기 전에는 무생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포와 접촉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생물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은 생명과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정의 내리기를 난감해합니다. 그 난감한 처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명과학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류 지성사를 살펴보면 동서고금의 네로라는 학자들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두고 수천 년간 실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사실 현대 생명과학에서도 생명 정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생명 자체보다는 그것을 지닌 물체, 곧 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포에 달라붙는 순간 미생물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에 관심을 초집중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생물 전반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게 됩니다. 책은 미생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은 따뜻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좋은 서식지, 곧 지상낙원이다. 따라서 이들이 힘을 쓰고 들어와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미생물이 몸 안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선의 방어는 침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온전한 상태에 있는 피부와 점막은 미생물에게는 가히 난공불락이다. 하지만 상처나 스트레스 따위가 이 철옹성에 균열을 내곤 한다. 또 촉촉해야 할 점막이 마르면 그만큼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 침투에 취약해진다. 실내 환경의 적정 습도 유지와 자주 물 마시기를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치 1순위로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생물학은 우리가 인간 세포와 갖가지 미생물 세포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두 부류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생물학적 특성도 다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면역계가 체내 미생물을 인간의 몸인 양 그대로 둔다. 아마도 면역계는 체내 미생물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듯하다. 인간 미생물체는 식단, 질병, 스트레스에 의해 변하지만 보통 3살까지 형성된 장내 미생물은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우리 면역계는 미생물들에 반응하면서 가까이 해야 할지 멀리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왔는데 이것이 바로 비자기와의 공존 능력이다. 이런 수용력이 없다면 우리는 한평생 끊임없이 미생물과 싸우기만 하다 생을 마감하고 말 것이다. 저자른 체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미생물은 이미 우리 몸과 일체를 이룬 양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미생물과 함께하는 우리의 몸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화롭게 관리하라고 일러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 유지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미생물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미생물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면 그 대가는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면역은 미생물들의 존재 때문에 진화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인간 미생물체로 자리 잡아 현재 면역계의 일원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 이들 95% 이상 대부분은 창자에 살고 있다. 말하자면 면역은 타고난 인간 유전자와 다양한 미생물의 합작품이다. 비유컨대 이것은 초대형 오케스트라 연주이다. 준비된 정기 공연은 물론이고 수시로 즉흥 연주도 해야 한다. 이때 아름다운 화음은 건강의 초석이지만 불협화음은 질병을 부르는 손짓이 된다.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당연히 우리가 되어야 한다. 저자는 인간 몸의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존중하듯이 자연 생태계에서도 잘난 생물과 못난 생물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역할과 생존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인 저자의 품성이 우러나는 그 부분을 옮겨봅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삶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의 연속이다. 하지만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은 아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생물종의 고유한 능력, 즉 생태 지위가 존중되는 가운데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도 이와 비슷한 적응 방식을 택한 것이다. 보통 음지식물의 잎은 넓고 얇으며 그 수가 비교적 적다. 제한된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전략이라 하겠다. 탁 트인 초원이 받는 빛의 1%도 되지 않는 울창한 숲속에서 음지식물이 꿋꿋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함을 탓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작지만 가진 것을 맞추어 소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며 소확행을 즐기는 듯 보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산나물과 약초가 지닌 은은하고 건강을 주는 악과 효능의 비결이 아닐까 싶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책은 생명과학 개론서의 버금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과학과 함께한 진화의 역사를 총집산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과오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17세기까지도 혈액순환에 무지했고 18세기 중반까지도 불이 타는 연소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20세기에도 잘못된 백신 접종, 뇌수술, 맹장수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인용 나열해 보겠습니다.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은 현대인에게는 기본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1628년 이탈리아 의사가 그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고대 로마 의사 갈레로스의 가르침을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었다. 갈레로스는 피가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어 없어지고 보충되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18세기 중반 연소작용을 설명하는 산소설이 대두되기까지 17세기의 플로지스톤설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신봉되었다. 1929년 독일에서 어이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 251명에게 혈액 예방 접종을 했는데 백신 균주 대신에 온전한 혈액균을 주사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228명이 혈액 징후를 보였다. 이 가운데 72명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940년대 간질 치료를 위해 당시 외과 의사들은 한쪽 뇌에서 생긴 발작이 퍼져나가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좌우의 뇌를 단절시키곤 했다. 21세기 장내 미생물 연구는 맹장의 숨은 기능을 발견했다. 이 작은 주머니가 장내 미생물의 은신처로 작동하여 항생제 과다 복용 등으로 훼손된 장내 미생물 집단을 복원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책은 과히 생명과학 입문서라 할 만했습니다. 21세기 바이오 시대를 실감나도록 해줍니다. 과학도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며 바이오 기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도 읽어봄직합니다. 책은 많은 칼라, 사진과 도표들을 포함하고 있어 독자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려고 애쓴 듯 보입니다. 그러한 책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필코 붙은 것은 후속 유전체였습니다. 바이오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저에게 그나마 후속 유전체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은 후속 유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전자는 대를 거치며 전달된다. 기본적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준다. 그런데 영양실조, 과도한 운동, 심지어 질병 등과 같은 후천적 경험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변화 없이 대물림되는 유전체와는 달리 후속 유전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자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이 건강의 비결로 손꼽히는 이유에 기저에는 후속 유전체가 있다.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메모해 두기로 합니다. 공기 맑은 숲속의 전원주택이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산에서 서식하는 여러 생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서식지를 파괴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인간 중심 사고를 벗어던지라는 메아리가 들려온다. 감염병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정신적 백신이 필요하다. 바로 사랑이다. 우리 모두 열띤 사랑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 승자는 내기에 이겨서 행복하고 패자는 더 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할 테니 말이다. 혹시 제가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게 됩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